(2025년 5월 15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벌어진 전쟁, 오늘로 58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인질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뒤에 58명이 아직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58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지난 5월 13일 프랑스 깐느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세계 영화인들 380여 명, 그중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은 리차드 기어, 그리고 수잔 서런든, 또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같은 배우들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인종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영화계가 침묵하고 있다면서 규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나? 이렇게 영화계를 질타했다고 하죠. 아마도 깐느 국제영화제 같은 영화계의 큰 행사이다 보니 전 세계 많은 언론사의 기자와 카메라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영화 배우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기와 지명도에 따라서 그 주장들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배우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한 인종학살이 시작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건너뛰고 있으며, 또 2023년 10월 7일 당일 8시간 동안 1,200여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하마스가 잔혹하게 대학살했다는 것도 건너뛰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58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을 587일 동안 억류하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말입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에 의한 인종학살만 주장하는 것일까요? 국제영화제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 앞에서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을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봐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팔레스타인의 인권 얘기를 해야 본인들이 나는 단순한 딴따라가 아니야, 얼굴에 분칠한 광대로만 보지 말아줘, 내가 얼마나 진보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카메라 앞에서, 그것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나서고 싶어하는 관종들이며 연기자들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 그렇게 가자지구의 인종학살이 걱정되고 염려된다면, 그리고 침묵하고 싶지 않다면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고 빨간 카페트 위에서 가슴골을 훤히 드러내고 허벅지가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가자지구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총을 둘러맨 하마스 옆에 서서, 이스라엘 인질들 옆에 서서, 그래야 정말 개념 있는 연기자이고 또 아주 손톱만치라도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리차드 기어, 수잔 서런든, 그리고 마크 러팔로, 그런 용기가 없다면 그 입 다무십시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이스라엘 뉴스 이유진 PD로부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5월 12일 날 하마스에 억류돼 있었던 이스라엘 인질 한 명이 석방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또 미국 국적이기도 한 남자인데 느닷없이 한 명만 석방됐습니다. 이번에 석방된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풀려난 겁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인 21세 에단 알렉산더인데요. IDF 군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10월 7일 하마스에서 가자 지구에 억류된 지 584일 만에 풀려나게 된 것이고요. 가자 지구에 억류된 마지막 미국 시민이자 10월 7일 납치해서 풀려난 최초의 남성 IDF 군인입니다. 이번 알렉산더의 석방은 하마스와 미국 간의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요. 근데 미국은 이 협상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전에 이제 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들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58명의 인질이 아직까지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생존자는 20명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불행히도 나머지는 살아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58명 중에 20명이 생존자면 38명은 이미 사망했을지 모른다 이거죠. 참 기가 막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하마스를 향해서 새로운 휴전 협상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하마스한테 제안을 했나 봐요.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제안한 겁니까? 이제 이 휴전 협상은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이 중재하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협상 전에 미국이 하마스에게 남아있는 인질 절반을 석방하는 대가로 몇 주간의 휴전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풀려난 알렉산더의 협상을 비밀리에 이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일시 휴전도 괜찮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이 끝날 때까지 하마스가 이 위트코프 제안이라고 불리는 이 해당 휴전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자 지구 전체를 무기한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와우. 그래도 이스라엘은 어쨌든 가자 지구를 향해서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데 이번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이 또 공격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또 여전히 뭐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특히 서방 언론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맹비난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이번에 공격당한 그 가자 지구의 병원 제가 보기엔 뭐 공격당할 만하니까 공격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IDF가 타격한 병원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위치한 나세르 병원인데요. 그중에서도 외과동을 정밀 타격했다고 합니다. 해당 공격으로 하마스 대원 2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IDF에 따르면 이 해당 외과동은 하마스의 지휘 통제 시설로 사용된 곳이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마스 주요 인물들이 테러를 기획하고 그리고 테러를 실행해온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저의 예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 병원이 그냥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마스의 지휘본부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무함마드 시나르라는 인물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제거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그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은 안 되는가 봐요. 무함마드 시나르 어떤 인물입니까? 이름이 시나르가 낯선 이름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전 하마스 최고사령관이었던 야히야 신와르 때문에 이제 익숙한 이름인데요. 이 야히야 신와르는 작년에 IDF 신병에 의해서 발각이 된 후 사망된 그 인물인데요. 이 무함마드 신와르는 이 야히야 신와르의 동생으로서 아 그렇군요. 네. 동생 이 신와르가 성이네요. 맞습니다. 예. 동생이다 보니까 형의 임무를 물려받아서 현재는 사실상 하마스 최고사령관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무함마드 신와르가 이번 공습으로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IDF가 유럽 병원에 수십 발의 폭탄을 투하를 했을 때 이 병원에서 땅굴이 드러났는데 그 땅굴 안에 무함마드 신와르가 있었다면 아마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중동 순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재선이죠.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 해외 순방한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이에요. 먼저 그 사우디를 갔다가 카타르를 갔다가 아랍에미레이트 가는 그런 일정인데 지난 5월 1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특별히 이렇게 이 중동 세 나라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방문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시리아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을 재편하는 것과 그리고 걸프 지역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종식을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 도널드 트럼프의 사우디 방문, 카타르 방문, 아랍에미리트 방문 요거에 대해서는 2부에서 우리 조현영 기자가 아주 그냥 깊숙이 날카롭게 분석을 또 해줄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사우디 방문이 끝나고 지금 카타르 가 있어요. 사우디 방문 이제 끝났는데 빈살만하고 무슨 얘기를 했답니까?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전격 해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6천억 달러, 약 850조 원에 달하는 거래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와우. 네. 그리고 특히 약 1,420억 달러, 약 201조 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산업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빈살만은 에너지, 그리고 국방, 광물 자원 등의 다양한 분야의 MOU에 서명했다고 하면서 사우디와 미국 간의 이런 다양한 투자 협정이 장기적으로는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를 향해서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시기는 사우디가 정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되면 조만간 또 사우디도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 맺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사우디 여행 끝났고 지금 카타르를 방문 중이고 그 다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에미레이트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트럼프가 에미레이트를 향해서 약 2조 원 가량의 무기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무슨 무기를 얼마나 뭐 수출한다는 거죠? 군용 항공기랑 장비 판매를 승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CH-47 치누크 헬리콥터 6대와 그리고 그런 여타 장비들 그리고 F-16 전투기 부품 등을 인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국무부는 이 해당 장비들을 아랍에미리트가 수색이나 구조 그리고 재난구호, 대테러 작전 이런 데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트럼프가 중동 국가를 방문하면서 사우디도 가고 카타르도 가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가는데 사우디 바로 옆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번에 그 순방 국가에서 빠졌어요. 안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 중동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도 머지않아서 방문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나라들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더 궁금증이 생기냐면 요즘 들어서 미국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가 많이 좀 소원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이 가자지구에 있었던 인질 한 명 석방한 것도 미국하고 하마스하고 직접 협상해서 자기네 미국 국적 인질만 석방시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따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본데 그 미국이 결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위해서 승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우선 사실 확인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입니까? 사이가 안 좋아집니까?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 허커비 대사가 SNS를 통해서 이제 그 해당 내용을 실은 전어를 대놓고 비난을 했는데요. 신뢰할 수 없는 출처고 그리고 더 나은 소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4살짜리 손자 테디가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보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와의 이런 불화설 그리고 이런 보도들을 이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4살짜리 손자 테디.
테디가 났다 이거죠. 네. 근데 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뭔가 소외되고 있는 듯한 양상들이 반복적으로 좀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인질 알렉산더 석방의 경우에도 이스라엘 모르게 미국과 하마스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한 것도 그런 경우였고요. 또 중동 순방에서 미국의 최우방국인 이스라엘을 건너뛴 것도 그런 경우였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 후티 간의 휴전도 사실 이스라엘이 뒷전인 느낌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스라엘 입장과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노선을 보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모든 흐름들 때문에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패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동 3개국 순방하는 어떤 배경, 그리고 굳이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을 뺀 거, 이준 PD도 잘 설명을 해줬지만은 사실 이 속살은 조현영 기자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2부에서 조현영 기자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전해줄 겁니다. 여러분, 2부에서 조현영 기자의 그 중동 순방에 대한 그 날카로운 분석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헤즈볼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레바논에 있는 베이루트 국제공항을 그동안 아마 헤즈볼라가 통제를 하고 있었나 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부터는 이 레바논의 국제공항을 레바논 정부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나섰다라고 해요. 왜 이 레바논의 국제공항을 헤즈볼라가 그동안 통제하고 있었고, 왜 이제부터는 또 레바논 정부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는지 배경이 있습니까? 이 헤즈볼라가 지금 이 해당 공항을 밀수의 주요 경로로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해당 공항은 베이루트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헤즈볼라 통제 지역인 베이루트 남부에 위치해 있는 공항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레바논이 직접적으로 헤즈볼라의 밀수에 관여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헤즈볼라가 헤즈볼라랑 그리고 그 주요 후원자인 이란이 이 베이루트 공항을 이용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수년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근에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공항을 통해서 50파운드의 금을 밀수하려는 것을 저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헤즈볼라랑 관련이 있는 공항 직원 수십 명을 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베이루트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못 가봤어요. 난 가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 지난 13일이죠. 5월 13일에 오만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또 제4차 핵 협상을 했습니다. 이거 몇 차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1, 2, 3차 별로 진전이 안 됐는데 지난 일요일 날 열렸던 4차 핵 협상, 이번엔 좀 뭔가 진전되는 소식이 있습니까? 이게 우호적 분위기였다라고는 했는데 여전히 우라늄 농축을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서 아직까지도 이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미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미국이 타협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핵 농축 금지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한 이란 내 농축시설 3곳인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이 해체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의견 차이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은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다시 5차 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차 회담도 역시 오만에서 계속 하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만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못 가봤어요. 자, 이스라엘 모사드와 IDF가 또다시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43년 전인 1982년도에 레바논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때 당시 실종된 이스라엘 군인인가 봐요. 3명이 실종됐는데 이번에 시리아에서 그때 실종된 이스라엘 군인 중에 1명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는데 1982년 레바논 전쟁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누가 실종이 됐고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습이 됐고, 근데 그 사람이 이 유골이 수습됐는데 그 사람이 1982년에 실종된 이스라엘 군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답니까? 일단 이 1차 레바논 전쟁 술탄 야쿠브 전투 중에서 실종된 전차병이었는데요. 지비 펠드먼 상사의 유해를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1982년 이 당시에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의 이 소규모 접전 중에 이스라엘군이 3명이 이제 실종이 됐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수십 년간 수색을 했고 그래서 2019년에 그 한 명의 유해가 송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명의 유해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사드와 그리고 IDF가 특수작전을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그 와중에 시리아 깊숙한 곳에서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유해 발굴 작전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그 모사드 요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이야, 하여튼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참 전설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해내요. 참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5월 12일 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2,000년 전에 헤롯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 있는 그 성전산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그리고 이제 이 무슬림들은 아라크스 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유대인들이 염소를 몰래 숨겨서 아라크스 사원 그 마당으로 들어가려다가 걸렸대요. 이들은 염소를 왜 굳이 그 염소를 갖고 들어가려고 했는지 이 좀 사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제2유월절을 이제 기념하려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유월절은 뭐예요? 아, 저 사진이고 저 영상이군요. 네네. 이게 제2유월절이 원래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데 그 유월절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제2유월절에 가서 이제 지키게 되는 예. 그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성전산에서는 비무슬림의 기도와 종교 의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동물 제사도 당연히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체포된 9명의 용의자는 슈퍼마켓 쇼핑백에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넣고 숨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산에 밀반입을 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찰에 따르면 구시가지 골목길에서 저렇게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보여서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이 9명의 용의자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이렇게 폭행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체포가 된 후에 신문을 위해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정통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저런 짓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황금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네. 또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입구, 그 입구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고, 물론 그 전에 이 금속 탐지기 다 거쳐야 되고, 성경책 같은 거 있으면은 미리 다 빼놓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 보니까 그 입구가 아니네요. 예, 저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인데 저렇게 그냥 막 염소를 들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쇼핑백이면 얼마나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염소를 집어넣었으니 몸싸움은 일어나지. 이스라엘 군인들, 무슬림들하고 또 정통 유대인들하고 막 치고받고 막 이러고 있지. 쇼핑백 안에서 염소들이 매 하고 막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갈비뼈는 다 났죠? 네.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첫 번째 분석 이슈 제목이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핵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지켜봤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지난 5월 10일 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전에 아주 굉장히 살벌했어요. 이러다 진짜 핵전쟁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누가 먼저 자전 날리면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미국 중재로 휴전이 되긴 했지만 원래는 4월 22일 벌써 이제 한 달 전이에요. 4월 22일 날 이번 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인도 파키스탄 분쟁 얘기하기 위해서는 왜 이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월 22일 날이죠. 이제 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슬람 테러로 현지 관광객 26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테러로. 그 파키스탄 그 계열의 그 테러리스트가 했고 그중에서 1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가 신두루 작전이라는 명명하에 이제 반격을 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파키스탄의 주요 전략 시설 다 파괴했지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 개오고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고 뭐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전한 휴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두 나라가 서로 앙숙이라는 건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앙숙 정도가 넘어서 진짜 그 두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인가 봐요. 그 두 나라가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 그 역사적 배경 뭐 굉장히 긴 얘기겠지만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가 종교 갈등이죠. 아하. 왜냐하면 이제 1947년에 이제 인도 제국이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독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47년에 그때 이제 둘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힌두교가 다수, 80%인 세속적인 인도가 나온 것이고. 인도는 힌두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 국교 96.3%가 이제 바로 이제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그러니까 민족은 똑같은데 종교로 이제 나라가 쪼개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되게 뭐 좀 힘들었어요. 한 1,500만 명의 강제 이주민이 됐고 이 중에서 뭐 1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카슈미르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테러입니다. 테러.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뭐 지도를 봐서 보셔도 알겠지만 이제 국력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인도가 훨씬 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군부 엘리트들은 이제 이거 1대1로 인도랑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비대칭 전략을 씁니다. 비대칭 전략이 뭐냐? 자생적 테러 세력을 육성을 해요. 지하드 세력을. 대표적으로 뭐 엘리티라는 세력과 자이시 모하메드라는 친파키스탄 성향의 이제 지하드 단체를 이제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육성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를 괴롭히고 테러로서 이제 견제하는 거 했는데 그 대표적인 테러 사례가 2008년에 인도 문바이 테러 사태. 이때 160명 이상의 인도에서 그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카시미르에서 이제 자살 폭탄 테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 병력들이 40명이 이제 산화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테러 역사 속에서도 이제 2003년에 이제 얼기설기로 휴전 협정을 이어오다가 요번에 빵 터진 겁니다. 그 호텔 문바이 테러 사건 160명이 죽은 사건이죠. 요거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야 무슬림들이 그냥 그 힌두교인 인도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호텔 안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하여튼 그 끔찍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이번 전 분쟁에서 4월 22일 날 시작돼서 5월 10일 날 끝나기까지 그 중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 한바탕 붙으면서 공군 전투기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공중전을 이렇게 벌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파키스탄 쪽에 의하면은 프랑스산 전투기를 가진 인도를 중국산 전투기를 가진 파키스탄이 깨부셔서 세 대의 프랑스산 전투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파키스탄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사실 정말 이렇게 된 겁니까?
일방적인 주장과 이제 여러 전쟁 중에 서로 이겼다고 이제 이런 선무 전쟁을 하니까 정보전을 하니까 이제 그 연장선에서 뭐 저는 이제 영상이 공개됐으니까 격추했겠죠. 어허. 세대를 아 영상이 있군요. 예, 세대까지는 모르는데 격추된 영상이 하나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J10이라는 이제 중국산 전투기인데 굉장히 저가의 전투기고 그 다음에 J10에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 뭐 중국 이제 합작 전투기가 JF-17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출혈이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호들갑을 떠냐면 이게 그 출처가 홍콩 차이나 모닝 포스트예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싸구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중국산 J10 전투기가 고가의 프랑스 라팔 고성능 전투기를 작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근원지가 홍콩 차이나 포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대만 전문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키스탄의 중국 무기가 보여준 성능은 대만에게도 경쟁을 울리는 일. 아하. 그러니까 대만 너네들 서구 무기 써봐야 우리의 가성비 높은 J10한테 안 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뭐 전투기 세뇌대 드론 요격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쟁 승패를 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중국발 정보 전쟁, 그 인포메이션 워페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투기들이 이렇게 공중전을 할 때 전투기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투기 조종사의 그 조종 실력도 한몫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꼬리 잡혔다는 얘기를 해요. 꼬리 잡히면은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인도의 전투기 조종사가 파키스탄 전투기 조종사한테 꼬리가 잡힌 게 아닐까. 성능도 성능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어쨌든 5월 10일 날 이제 그 휴전을 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그 전쟁 한 달이 아니라 20일 정도 되나요? 그 한 달 20일 동안에 그 전쟁 충돌 끝에 승자는 누굽니까? 인도입니까? 파키스탄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인도입니다. 아하 이런. 인도인데 제가 왜 이런 뉴스가 하도 많아서 저는 이제 국내 뉴스만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또 이거 맞아 하면서 제가 이제 자주 찾는 그 모던 워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이제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전황 분석을 해요. 러우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자 전쟁도 그렇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만 추출하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저는 이제 가장 신뢰가 높은 자료를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기의 결론은 인도 완승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 보시면 저기 이제 빨간색 점들이 있어요. 저게 이제 파키스탄 테러 병창 기지고 그다음에 저기 파키스탄 국경 안에 있는 저 노란색 점들이 있죠. 저게 이제 공군기지 11곳입니다. 파키스탄 공군기지 11곳. 그러니까 총 9개 테러 병창 기지 내려주세요. 총 9개의 테러 병창 기지를 완파했고 인도 공군이 그다음에 저 노란색 점으로 된 공군기지 11곳을 파괴했어요. 완파를 했다는 얘기인데 뭐 테러 병창 기지는 국경선에 있는 그 빨간 점으로 된 거 파괴한 건 오케이. 그걸 놓고 인도가 승리했다고 보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파키스탄 안쪽에 국경 안에 있는 공군기지 11곳이 파괴입니다. 그 11곳의 성격을 잠시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르칸 차클라라 공군기지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이제 그게 보면 파키스탄의 공군 사령부예요. 지휘부에 해당되는데 여기를 먼저 때려가지고 거의 참수작전 시킨 것이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라피키 공군기지와 시알코트 공군기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의 주력 공군기지예요. 근데 여기 활주로를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인도 공군이.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또 춘이안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도 인도 공군이 가서 격파를 시켰죠. 이게 뭐냐? 조기 공중 통제 레이더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의 눈과 더듬이 역할을 하는 레이더 기지 이것들을 개전 초기부터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걸로 해서 이제 그 이란의 공군력 그 뭐 드론 전력 전투기 등등이 들어가가지고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한 거죠. 그래서 자기 집 들어다니는 것처럼 그냥 저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을 휘젓고 다닌 거예요. 왜요? 이 공군기지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개전 초기부터.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화려한 동전이 뭐냐? 그 재밌는 11개 핵심 공군기지 중에서 사르고다 공군기지가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 핵전쟁을 우려했지 않습니까? 이게
파키스탄 핵 전력의 어떻게 보면 메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핵 공격을 하려면 공군 이 비행 플랫폼에다 얹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와 그 투발 수단 비행 플랫폼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 정예 탑건들이 있는 그 공군 기지가 바로 사르고도 공군 기지인데 이거를 인도가 가서 격파를 시켜버린 겁니다. 사실상 핵 전쟁은 없어요. 왜? 부셔버렸기 때문에. 핵 시설을 부신 게 아니라 핵 투발 수단을 부셔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신두르 작전의 최고의 성과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두 공군 기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북쪽 에록시 통제선 위에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여기가 어떤 기지냐면 중공 파키스탄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키스탄 주적 종교적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또 인도의 또 경쟁 세력이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공이 이제 파키스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세력을 한꺼번에 견제해서 이 공동 그 병참 통신 기지를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누가? 인도 공군이 들어가서. 거기에 해서 이런 전략적 목표를 보면은 결국 이건 승리의 성적표다. 인도 공군에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도가 승리했는데 조 기자가 굉장히 신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테러 세력이고 또 친중 세력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아까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이게 글로벌 전략적 승리인 게 뭐냐면 자유진영의 주적인 중국을 격파했다라는 거죠. 오호. 중국이랑 파키스탄이라는 게 인도를 견제하려는데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 자유진영을 대표해서 작사를 내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까? 예. 참나 별일이네. 근데 저는 그 사실은 한 가지 첨부시키드리면 다음 질문 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11곳을 파괴했는데 이제 기껏 이제 파키스탄의 성적표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세대 끝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있다. 정답은 승리. 어쨌든 신났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요번에 미국이 이렇게 빨리 끼어들어 가지고 5월 10일 날 이 휴전이 안 됐으면은 걱정했던 것이 이렇게 인도가 일방적으로 파키스탄을 막 두들겨 부시면은 쥐도 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은 고양이한테 덤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파키스탄이 막판에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나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핵 버튼을 누를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 핵 시설을 무력화시켰군요, 인도가. 투발 수단 공군기지. 그렇구나.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이 송환해야 되는 게 이 이스라엘 투데이의 전문 자문위원이자 개건 교수이죠. 비공식 시가지 전문가, 전투 전문가 존 스펜서 미국 교수인데 이 존 스펜서 미국 교수는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리더라고요. 이제 인도의 자체 통합 방위 사업의 승리이고 중국 방위 사업의 완벽한 패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J10이 성공했다가 아니라 이제 이건 완벽하게 이제 인도의 승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이 인도, 이제 오른쪽 파키스탄인데 이제 인도는 그동안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산 첨단 무기 체제를 저렇게 수입해서 썼어요. 근데 파키스탄은 81%가 중국산을 써요. 둘 다 수입해서 쓰는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내려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집권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0년 동안 인도도 자주국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산업 규모를 150억 달러로 확증했고요. 2024년 기준.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비해서 그 당시 자주국방률이 32%였는데 지금은 88%가 끌어올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뭐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제 다양한 플랫폼을 갖다 썼지만 그거를 자주국방화한 거예요.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대표적으로 요번이 이제 핵심인데 처음에 파키스탄이 그 싸구려 드론 있잖아요. 이란이 쓰는 전법, 러시아가 쓰는 싸구려 드론을 벌떼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인도는 다층적 방공망인 아스카시 QRSM 이거 단거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제 바락8 중거리 그 방어망, 그 다음에 구형 러시아 S400 장거리를 갖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혼합시켜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뿐만 아니라 또 10km 미만의 반경에서 또 요격할 수 있는 킬체인까지 운영한 거예요. 여기는 약간 재래식 전력이 들어가가지고 그 드론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전, 장비전 이런 것까지 완전 촘촘하게 전술기를 만들어가지고 다 막아낸 거예요. 그럼 막기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공격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중국산 그 방공망을 완전히 빠개버린 거예요. 뚫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중국산 대표적인 방공망이 HQ-99-P 그다음에 LY-80과 FM-90이라는 어떤 그 파키스탄의 방공망이 중국산 MD 시스템인데 이거를 인도의 전자전 재래식 무력 타격 드론 전술로 구성된 유연한 전술로 빠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이스라엘 기술이 들어갔다는 얘기면 AI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까 그 라팔 전투기도 라팔 전투기를 일반적으로 라팔이 주력기라고 생각하지만 라팔을 하나의 뭐랄까 그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첨단 드론을 가서 박은 거죠. 이런 결정을 실시간으로 AI가 해주는데 이거를 인도는 하나의 체계로 러시아제, 미국제, 이스라엘제 다 쓰지만 통합시켜서 성공시킨 사례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산 무기 81%를 쓰는 파키스탄을 작사를 낸 거죠. 그래서 인도가 자주 국방과 전 세계 무기가 하나로의 이제 용광로처럼 무게와서 통합 네트워크를 이뤄서 이겨냈다. 그래서 이게 군사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쾌거라고 스펜서 교수는 지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스펜서 교수의 이번 신주로 작전의 총평이 이렇습니다. 테러는 새로운 레드라인이라는 걸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뭐 테러 하다가 뭐 그냥 공안 사건을 이렇게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하회하고 이제 딱 끝냈는데 이제는 테러를 벌이면 인도 정부는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아닌 무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새로 설정한 거 이게 전략적 승리고요. 또 두 번째 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압도적 군사적 우위가 나왔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억제력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게 물 끊으면 뭐 핵전쟁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도는 초기부터 단기간에 압도적 화력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그럼 공군 다 뽀개고 났으면 이제 지상군 투입해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춘 겁니다. 인도가. 이게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억지력 개념이에요. 상대방의 군사를 무력화시키고 끝내는 거. 이게 억지력을 지금 행사했다라는 거죠. 이걸 만천하에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해외 무기 시스템과 자국 방어 시스템을 일원화시켜 놨기 때문에 독자적인 안보 외교 전략이 구축이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보면은 국제사회가 그렇게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근데 무기 가지고 또 바이든 행정부 괴롭히고, 근데 이거 자체 국방을 해버리니까 외국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인도는 자기 스케줄로 탁탁탁 가는 거예요. 부셔놓고 휴전 끝 하니까 이제 이래서 전략적 독립을 이뤘다. 글로벌 사우스 인도가. 그래서 이번에 인도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아하.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뭐 라팔 세대 이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문 분석 자료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주어를 바꿔서 이거 중국산이 뭐 자체 통합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거는 선동 홍보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중국 애들이 하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번에 인도의 자주국방 글로벌 그 힐체인이랑 연결된 자주국방으로 이겨낸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호텔 뭄바이 거기서 그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도 이제 무슬림들이 힌두교인 그 인도 사람들을 160여 명을 이렇게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쟁으로 가지 않았지만 이번에 26명의 인도 사람 힌두교인들을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과격 무슬림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해했다고 해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2008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지금 인도가 이 테러를 대하는 이 자세가 바뀐 거예요. 안보 행위죠. 이제. 안보 행위죠. 그리고 진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무기들을 어느 한 나라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번에 파키스탄이 중국에만 의존해서 81%를 차지했을 때보다도 이거를 다양하게 해놔야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인도가 이번에 이 프랑스 전투기, 이스라엘 미사일 또 그 러시아 거 여러 다국적으로 이렇게 무기를 갖다 준비를 하니까 매이지 않고. 그렇죠. 아이고 아주 이번에 진짜 신날만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인도가 이렇게 파키스탄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뒤에 또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파키스탄 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도가 이스라엘산 자폭 드론을 사용했다고 지금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스라엘 공군 방위 사업체인지 IAI 제조사가 개발한 하롭 드론 이걸 우리가 12대를 격추시켰어라고 자랑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롭 드론은
격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랍 드론이 뭐냐면 단거리 자폭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타격인지 목표물을 했는지 아니면 자폭인지 구분이 안 가죠. 요격인지가. 그래서 이건 뭘 갖고 있냐? 고폭탄 탄두를 갖고 있으며 무인 비행기 자체가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자폭 드론이니까 미사일처럼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채공 시간 로이터링 하다가 목표물 발견하면 가서 때리는 거예요. 온몸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요격이라 봐야 되는지 목표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헌터 킬러 킬체인으로 채공 비행하다가 목표하니까 요게 이제 단거리 아마 이 하퍼 드론으로 그 아까 봤던 지도에 이제 국경성 LOC 근처에 이제 테러 병참 시설을 이걸로 이제 때리지 않았나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파키스탄 당국이 보도를 안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헤론 마크 2 드론인데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2023년에 인도가 이스라엘부터 도입한 건데 이거는 엄청난 건 게 뭐냐면 45시간 떠 있을 수 있어요. 채공 시간이. 그 다음에 장거리 그 레이더 정찰 기술이 있고 또 장거리 레이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쪽집게 타격도 가능하고 그 무장력도 엄청나게 나고 요게 있는데 이게 2024년 인도 북부 전방 공군기지에 이게 배치가 돼 있고 중국과 파키스탄 접경지에서 감시 임무를 하다가 유사시에는 바로 들어가서 타격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아까 얘기했던 깊숙한 핵 전략 그 투발 수단 그 공군기지 여러 기지를 때릴 수 있었던 게 아마 마크2 헤론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도 능력에.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 싱크탱크인 JISS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인도의 고고도 정찰 방어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을 현격히 높여줬다. 그러니까 이번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은 이스라엘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기술력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여한 면도 있고 이스라엘이 대놓고 인도를 지지하지 않지만 무기를 판매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제 지정학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양국 인도하고 이스라엘은 앞서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슬람 극렬 테러라는 공통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글로벌 주적이라는 중국의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하늘이 매겨준 패턴이에요. 이거는 찰떡궁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친하지만 또 글로벌 사우스에 가장 강력한 맹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용한 맹방이죠. 실질적인 맹방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이스라엘이 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이스라엘이 인도라는 대리세를 통해서 테러 세력을 작살을 낸 거예요.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적 사이즈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승리로도 간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늘 우리도 그 북한의 공격 위협에 놓여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방어 능력 뭐 이런 거를 그 강화시키려면은 이스라엘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나 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기종은 이스라엘 거 쓰고 뭐 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믹스를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니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반유대주의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인도하고 이스라엘은 이번에 그렇게 그 찰떡궁합을 보여준 거 말고도 평소에도 이렇게 케미가 좋다라는 건 뭐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또 인도의 모디 총리하고 친해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과 중동과 인도를 연결하는 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 그 중동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이렇게 그 도널드 트럼프도 구상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중동,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인도 원래 이렇게 케미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앞서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전술적, 이제 국지전적 상황을 이제 군사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글로벌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의 그 경제 회랑 프로젝트, 유럽과 중동 지중해,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인 인도를 연결하는 이 경제 그 회랑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두 거점 국가가 바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 왜 중요하냐면 이거하고 경쟁하는 그 물동량 노선이 있어요. 경제 회랑 프로젝트. 그게 바로 중국의 1대1로입니다. 중국의 1대1로의 핵심 거점 국가 어디냐?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주루 작전의 본질은 뭐냐면 이 두 트럼프 자유진영의 그 경제 회랑과 중국 1대1로의 어떻게 보면 경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신두로 작전은 이쪽 핵심 걱정과 이스라엘의 기술이 가미된 인도가 파키스탄을 작살낸 것으로 노선 경제에서 이긴 겁니다. 이게 또 우위에 있다. 무슨 얘기냐?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권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라인이 경제 물동량 있으면 안전해야 되거든. 1번이. 근데 이게 이번에 인도의 그 군사 팽창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글로벌 이 무역 루트는 안전하다는 걸 입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국방 과학 능력과 이제 인도의 그 절치부심 그 전술 독트린이 합해가지고 파키스탄 중국의 핵심 1대1로 거점을 부셔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상징적으로. 사실상 그래서 요걸로 보면은 이제 유럽, 중동, 인도를 엮는 경제 화랑 판정승이에요. 1대1을 누르는 케이스예요. 그런 글로벌적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인도는 요번에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인도가 이제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파키스탄한테 물 끊어버리겠다. 인디스강 물 끊어버리겠다. 맞아요. 예, 그게 예. 그럼 핵전쟁 할 거야. 막 이러다가 있는데 그 말폭탄만 주고받았는데 인도도 약간 물 부족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했냐? 또 이스라엘이랑 해소한다. 담수화 사업 전 세계 1등 이스라엘하고 사막화 방지해서 물 부족을 해결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요르단 갖고 놀 수 있는 게 전략적 물이거든요. 요르단.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한테 그대로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분야 곳곳에서 이스라엘과의 그 케미는 상상 이상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글로벌 관점에서는 중국의 어떤 패권에 맞서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이겨버린 것이죠. 중국의 패권이 이제 미국의 패권한테 어떻게 보면 좀 꿀밤 맞은 거죠, 이건. 어떻게 보니까 인도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방송 끝나고 인도 카레나 먹으러 갈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일부에서 이준 PD가 소개했듯이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들렸다가 지금은 이제 카타르에 가 있는데 이번 그 사우디 방문 일정 속에서 엄청나게 이 트럼프가 역시 장사꾼답게 많은 걸 챙겼던 것 같아요. 엄청난 결과를 얻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번 이제 그 중동 순방 그다음에 사우디 정상회담의 핵심은 뭐냐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요번 사우디 정상회담의 핵심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안보 협력 수출, 그다음에 대미 투자인데요. 그 대미 투자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그 마가지형 자기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수금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투자 많이 유치했다. 그 장사꾼의 면모를 보여준 거. 또 한 축이 이제 사우디의 안보 협력 수출인데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양국의 총 투자 규모가 한 6천억 달러, 이 중에서 사우디 대미 투자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미국 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하고 뭐 GE, 바노바, 가스터빈 에너지 솔루션과 뭐 142억 달러 규모 그다음에 보잉 여객기 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미국 거 사주거나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거나 다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핵심이 이제 미국이 사우디에 수출하는 게 한 1,420억 달러. 그러니까 무기 수출.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공군 발전, 우주 능력, 대공 미사일 방어, 해안 안보, 국경 안보, 지상군 현대화, 정보통신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메인ten스도 하고 전술 훈련 교류를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서 인도를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그 방위사업체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공장을 지어줘요. 아이언돔 그것도 공장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엄청나게 수출을 해가지고 사우디의 군사력을 올려주는 거. 이 두 축이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엄청난 이제 뭐 양해각서 빅딜이 뭐냐면 50억 달러의 뭐 에너지 투자 펀드 같이 공동하고 뭐 항공우주 방위기술 펀드 50억 달러. 그다음에 40억 달러의 글로벌 스포츠 사우디가 이제 골프 대회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뭐 등등 이런 또 문화 관련 대미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동과 안보 동시에 잡은 이제 협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나. 근데 이제 사우디 끝나고 지금 카타르 가 있는데 네. 카타르에서도 또 엄청난가 봐요. 미국의 그 이 항공회사 보잉사가 창사한 이래로 가장 많은 그 엄청난 규모의 구매 계약을 이번에 카타르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카타르
항공이 이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60여 대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사기로. 참나 160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아니고 카타르는 이제 돈질 하는데 이제 재밌는 거고 트럼프 그래 내놔 계속 부어 이런 거고 그게 한 2천억 달러예요. 280조 280조 원이에요. 국가의 애 이름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군용 드론 MQ-9B 군용 드론도 이제 공급하기로 미국이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테마는 미국 좋아하는 이제 미국 그 보잉 비행기 사주고 그다음에 또 미국 군수용품 사주고 카타르는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생존하려면 돈질 잘해야 되니까 돈질 제대로 했죠. 트럼프 형님 열심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이 한편으로 또 이란 편 들고 제대로 걸렸죠 이번에. 우리나라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홀딱 또 베껴 먹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조금 우리나라 좀 달라요. 우리나라. 아, 그래요? 조금 달라요. 전략적 가치가 얘네들은 좀 돈이 많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좀 해먹어도 돼요. 근데 뭐 트럼프 뭐 맨날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한국 돈 많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준 PD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트럼프가 중동 국가를 방문하면서 굳이 이스라엘을 빼놓고 지금 순방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한테 중동 올 때 우리 이스라엘도 좀 들려주세요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다는데 안 간 이유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하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유진 PD가 앞서 이제 아마 이걸 또 리포트 정리하면서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3일이 이제 정상회담이죠 사우디. 그 전부터 이제 갈등설, 패싱설 이 거의 가짜 뉴스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전 왜 가짜 뉴스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짜 뉴스급이 계속 터져 나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얘기 나오고 이거를 예루살렘 포스트가 인용해서 양쪽에서 씹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내용을 보니까 핵심 이제 어젠다가 이거예요. 라인 바이 라인 보면 그러니까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과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휴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배제시켰다. 이스라엘 상의 없이 트럼프가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패싱의 그 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 이걸 또 하이옴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또 해요. 이스라엘 군대.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이 이제 서로 이제 좀 잘 안 맞는다. 뭐 공습파와 이제 비둘기파 갈려서 이런 갈등이 이제 네타냐후 패싱의 배경이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가장 큰 가짜 뉴스가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 포스트가 터뜨린 건데 이거 워싱턴 포스트 인용한 겁니다.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공식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만 있었죠. 그게 그냥 엄청난 가짜 뉴스예요. 13일 직전까지 폭증이 있어요. 폭증. 그 왜 그러냐 이거죠. 사우디가 이스라엘 정상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을 하려면 사우디하고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우디의 정상화 조건이 바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다. 고로 트럼프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손이 아닌 사우디 손을 들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이다라고 엄청 이거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이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논지가 말이 안 돼요. 먼저 이제 후티 반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후티 반군과의 휴전은 이건 이스라엘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차적으로 후티 반군이 미국 함정과 상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위한 보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모든 걸 이스라엘 때문에 해준다고 생각하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후티 반군의 미국 함정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때린 것이고 2차적으로 사실상 후티 반군이 이란의 해군의 대리 세력이잖아. 해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군력 팔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런 전략적 포석이 두 개가 있어서 때리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건 때려준 게 아니까 이건 이스라엘이랑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좀 글로벌 그 전략 관점에서 보면은 아라비아 해상권 요거는 항해 자유는 미국 패권의 안보 관할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원래는 이게 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약간 시각병동이 되니까 뭐가 기본이고 뭐가 부수적인 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원래는 후티 반군의 문제는 누구의 안보 관할권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예요. 근데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헤즈볼라 다 때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만 집중하면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테러리스트 손 놓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란을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헤즈볼라 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처리한 거예요.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이건 미국이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온 거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이걸 다 책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미국의 안보 관할권입니다. 근데 트럼프 집권을 하니까 정상으로 회복한 거죠. 이건 우리 문제야.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과 상의 안 하고 휴전했다라는 거는 이건 틀린 얘기다. 안보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얘기들 뭐 안보 제도권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이스라엘 패싱을 볼 수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후티 반군 상태가 어떠냐면 그 군사력이나 이런 역량, 공격 역량이 거의 괴멸됐어요. 원래 그 다음 수순은 다 시설을 파괴하면은 지상군을 보내서 다 작사를 내야죠. 다 털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파키스탄을 진짜 다 털어먹으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돼요. 근데 전략시설만 파괴하고 딱 멈춘 걸 뭐라고 했죠? 그게 억지력인 겁니다. 트럼프도 여기서 더 이상 후티 반군이 그 해상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지력만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는 누구랑 해소하냐? 후티 반군 바로 위가 그 예멘 바로 위가 어디죠? 사우디죠. 이거 사우디 문제예요. 1차적으로 미국 문제, 2차적으로 사우디 문제예요. 3차적으로는 원래 순위에서 멀어져요. 이스라엘. 이거 이스라엘이 관할할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사우디도 배째고 누워있어. 바이든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안보 과부하가 어마무시하게 걸린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정상화시켜준 것이지 이건 패싱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고 또 한 번은 마찬가지. 또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이란 핵 협상에 관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목표를 얘기했어요. 이란 핵 해체, 불능화, 모든 원심 분리기 다 그 걷어내는 게 최종 목표인데 과정 중에서 협상을 좀 길게 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견이라면 이견인데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표의 문제는 아니야. 속도의 문제. 이스라엘은 단기전에 그냥 폭격해서 끝내버리자는 게 어떤 속도전으로 가자는 거고 트럼프는 끝까지 협상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 근데 공통의 목표는 같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둘이 갈등한다고 얘기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이제 패싱설의 근거로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의 8세 국가 인정. 이거는 어제 그 13일 날 그 딱 정상 그 회담을 보면 이제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이제 알려졌죠. 왜? 거기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MBS에게 사우디가 준비됐을 때 아브라함 협정 해라. 네가 알아서 해. 뭐 약간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 그동까지는 언론 보도가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이 마치 핵심 어젠다야.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패싱하고 사우디 중동국방을 방문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수금하러 간 거예요. 돈 받으러 가고 그다음에 무기 팔러 간 거지. 아브라함 협정은 너네가 준비됐을 때 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어젠다가 아니라는 거죠. 고로 그 사우디 국가 인정은 가짜 뉴스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졌고 이번 회동의 핵심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중동 국가 순위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안보 협력 강화 여기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미국은 원래 뭐 그런 게 많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도 가짜 뉴스가 많군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 이런 거죠. 이제 그 브라셀에 나온 배경이죠.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어디서 보니까 이게 최초의 이제 그라운드 제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가 인용 보도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먹히냐면 양 정상들 다 트럼프, 이스라엘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민주당 극좌파한테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냐후는 이스라엘 극좌파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그 양쪽에서 이제 그런 반대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트냐후가 백악관을 700번을 방문했다. 우리 지금 네트냐후 피로증이다. 막 네트냐후 보면 막 신문이 나온다는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비슷하게 얘기한 거를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랑 이스라엘 하욤이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보면은 와 진짜 엄청나게 둘이 사이가 안 좋나? 갈등성, 패싱설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최초 보도인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얘기한 당사자가 누구냐? 거기서는 이제 핵심 관계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따는 그 탐사 보도를 보니까 마가 진영의 그 실소유주가 나왔어. 누군지. 마가 진영의 고립주의,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반이스라엘 세력이 전파하는
고 이론가 그룹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현재 이렇다고 그러면서 대표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흘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그 퀸시 국제정치연구소가 있어요. 이거는 새로 만든 국제정치연구소인데 공화당, 민주당을 다 아우르는 초당파적인 무슨 현실주의 그 국제정치라고 네오콘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오바마식의 국제정치도 아니고 뭐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었는데 그거 최대 후원자가 누구냐? 그 출신 애들이 지금 ODNI 관료로 들어가 있고 국방부 관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 연구소의 최대 후원자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거기다가 돈 대고 있고 그 사람만 돈 대는 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 반이스라엘 거금의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시청자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에너지 재벌인 코크 형제가 있습니다. 이 코크 형제 에너지 재벌은 이란에도 투자했고 중국에도 투자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반중 노선을 되게 싫어하고 이란 폭격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반대하면은 뭐 역적이라고 욕 먹으니까 현실주의를 내세워서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해요. 여기 출신 인사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곳곳에 좀 박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트냐후하고 사이 안 좋다, 패싱이다, 신무리한다. 여기서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핵 협상에서 갈등 있는 거 아니냐? 그 핵 지금 담당자가 누구죠? 저기 스티브 위트코프 협상 대표죠. 이스라엘 국내 언론에서 좀 욕 먹어야죠. 카타르 부동산업자라고 해서 욕을 먹는데 이 사람이 공식 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네트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성을 두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가짜 뉴스는 미국에서 나온 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퍼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말을 믿도록 하죠. 근데 이번에 중동 순방을 하면서 사우디하고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리트 그것도 있습니까? 어느 나라를 먼저 갈까? 이걸 고를 때 이번에 이제 사우디를 제일 먼저 갔어요. 거기도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확실한 게 사우디가 우리가 알다시피 수니파의 맹주죠. 그렇죠. 가장 파워하우스고 중동의 핵심 플레이어니까 당연히 거기를 먼저 해야죠. 그런데 그걸 알기 전에 이미 왜 저는 이제 앞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의 가짜 뉴스는 이제 국내 정치적 요인이라면 왜 이스라엘 방문 안 하고 중동 순위파 국가들만 방문했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이걸 좀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자,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했죠? 사우디한테 패싱을 했죠. 뭐 언론인 코르카지인가 뭐 죽였다고 그 터키 공작원인데 카르코지 죽였다고 해서 뭐 인권 탄압하고 그 대가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에서 이제 저 인권 탄압하는 국가한테 무기 수출하면 안 돼 해서 패트리 포대를 다 걷어냈죠. 철수시키고 사우디한테 팔아야 될 무기를 다 안 팔아서 동맹국이라 하면서 그래서 사우디 패싱 엄청나게 심하게 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023년 3월에 자기가 수니파의 맹주인데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하고 외교 정상화를 했어요. 2016년에 7년 동안 외교 단절국 됐는데 사우디랑 이란이랑 이렇게 외교 정상을 했죠. 왜 힘이 빠지니까 사실상 겉으로는 뭐 양국 관계 정상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얘기한다지만 사실상 사우디의 그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가 시아파 이란 가랑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형님 잘못했어요. 잘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왜 바이든이 힘을 빼버렸으니까 친이란 정책하면서 그런 굴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순방은 기존의 미국의 동맹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종아일보나 조중동 어떤 이런 외신에서 뭐 트럼프 고립주의 개소리예요. 트럼프는요 지금 중동을 우리의 그 동맹 체제를 다시 구축하게 복원하겠다는 게 지금 미션이에요. 그래서 언론들은 트럼프가 장사꾼이라서 대미 투자만 엄청 받았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실제로 이번에 안건은 뭐냐면 무기 수출이에요. 이걸 무기 수출해서 사우디의 군사력 올려준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직접 눈에 그 병력들 훈련까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전술교리까지 전수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 군사력이 핵심이건데 요번에 트럼프의 순방은 대미 투자를 대가로 사우디의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에 사우디의 그 위상을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이란한테 머리 숙이고 있었는데 다시 길을 사유해 준 거. 동맹 복원이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이걸 복원하는데 걸프 국가 위주들 만나야지 여기다 이스라엘 끼면 이게 좀 각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배제한 게 아니라 뭐 패싱이라기보단 이스라엘로 빠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순위파 국가끼리랑 트럼프 회장님이랑 지금 회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은 조금 더 넓게 뭐 순서가 질문 순서가 거꾸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굳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들어서서 첫 번째 해외 순방을 사우디하고 카타르하고 이 아랍에미리트 중동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또 뭡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을 텐데. 뭐 유럽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바티칸 등등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공식 사우디 성당한 게 뭐냐면 이제 자 앞에서 얘기한 바이든의 그 사우디 패싱의 연장선에서 이란 사우디 정상화를 누가 중지했나요? 중국이요. 중국이 중지했죠. 아 맞죠. 중국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친이란으로 돌아서니까 그 빈 공간을 중국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자, 빈 공을 치웠는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그 당시 이거 합의할 때 이란 사우디 정상화 합의를 어디서 했냐면요. 중국에서 했어요.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이걸 추진한 거예요. 사실상 중국이 시진핑이 치황제 놀이를 한 거야. 사우디, 이란 다 들어와. 내가 합의시켜줄게. 이게 원래 미국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이걸 방기한 거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트럼프가 이걸 바꿔버린 건 뭐다?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국 꺼져. 들어오지 마. 이건 내 나우발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반중 전략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럼 중국이 어떻게 사우디하고 이란을 이렇게 컨트롤했냐? 미국이 사우디 안보 지원을 안 하니까 중국이 사우디한테 속삭입니다. 야, 너네 우리가 핵 개발을 해줄게. 사우디한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란한테 우리가 핵 무기 소형화 우리가 해줄게. 이러면서 영향을 강조한 건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트럼프의 글로벌 전략이 뭐죠? 중국 반중 그거지 않습니까? 디커플링 전략인데 그 연장선에서 중동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를 한번 다시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살려줘야 돼. 이 큰 새로운 중동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솔직히 뭐 네트냐후 이스라엘은 700번 이상 만났으니까 그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실제로 700번을 만난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 숫자가 이제 백악관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스피드 다이얼 아무 때나 전화는 통하는 사이고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중동 순위 아브라함 협정 이후 최초잖아요. 다시 관계를 좀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국가 위주로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맞죠. 사실 이건 패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집중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걸 패싱이라고 좀 오독하는 거는 이제 반이스라엘 논조의 연장선으로 보고. 근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트럼프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중동은 내 나우발이야. 건들지 마. 이거예요. 중동 꺼져. 중국 꺼져. 이거거든요. 근데 중동은 내 나와바리아라는 거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하는 동안 그동안 그 시리아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다시 재정립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시리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는데 해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1천만 달러의 그 현상금 우리나라로 치면 14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인데 알샤라 이 테러리스트 두목하고 트럼프하고 악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겉으로 보면 이제 무협지처럼 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맹점보다는 이제 이게 사우디 MBS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어허, 그 원래 시리아 수반이죠. 지금 시리아 수반 원래 본명이 줄란이에요. 그 테러리스트 줄란이로 등록돼 있는데 이름 바꾼 거죠. 이름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다 바꿨죠. 다 바꿨더라고요. 알마니 입었죠 이제. 네. 그렇게 그게 바꿔놓고 알마니예요? 뭐 알마니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딱 하면서 막 이렇게 완전히 탈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뭐냐면 이게 중동판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판의 어떤 방아쇠를 딴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삐삐 공격으로 인해서 헤즈볼라가 괴멸되고 이란은 이제 괴멸되는 수순을 가고 있어요. 이란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면은 자 시리아 포스트 아사드 시리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문제가 핵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리아 붕괴 이후에 새로 등극한 파워가 바로 터키죠. 근데 터키랑 이스라엘이랑 둘이 붙는 거는 좀 이스라엘한테 부하가 커요. 이란은 이제
이제 주저앉힐 거니까 앞으로 향후 아버지 실현은 안 됐지만 핵은 포기할 거니까 그럼 이란이 제거된 새로운 중동 질서를 지금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그림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안까지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 야 이스라엘 너무 바쁘다. 가자 전쟁도 해야 되지, 북부 경도 해야 되지, 터키하고도 맞서야지, 또 후티 방문도 해야지. 뭐 조그만 나라가 다 해. 그 중동에 있는 일을.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와서 새로 중동 질서를 걸면서 야 사우디 너도 좀 뭐 좀 해 이거예요. 어허,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 한 6개월 동안 사우디 보도를 많이 안 했어요. 보면 다 이스라엘 터키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우디가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공무원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야 사우디 너무 배째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란 문제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어요. 싸우기 바빠요. 네옴 시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다 바쁘지 그럼 자국 문제는 그건 해야 돼 맹주래매 순위파에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큰 선물 야 무기 줄 테니까 너네 안보 너네 관할 네 몫은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에도 이제 기존에 터키랑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버퍼존으로 이렇게 붙었다면은 거기에 사우디까지 얹어가지고 터키랑 한번 전략적 균형을 만들어 봐라는 게 이번 중동 순방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또 끼어들면 이스라엘 또 막 바쁘잖아요. 이스라엘 바쁘니까 내비두고 이제 너네들이 좀 해. 이 얘기죠. 거기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좋아하고 해서 터키랑 이렇게 서로 균형 아랍에미리트와 터키하고도 다 이게 그 먹이사슬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혼자 터키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순위파 국가랑 터키랑 이렇게 하면은 공포의 균형이 완성되지 않느냐. 그럼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질서를 가지고서 블루프린트 갖고 가는데 이거를 무슨 뭐 아침 드라마 뭐 호사가들 얘기한 것처럼 뭐 패싱이네 뭐 갈등설이네 이거는 좀 바보 주장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아주 신나고 흥분하셨습니다. 예, 좀 더워가지고요. 더워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